자, 그러면 누이 14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심화 교재 내용을 이제 보충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전반의 특징은 나는 곧 국가다. 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 있죠. 물론 이게 이 사람이 루이 14세가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뭐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루이 14세의 정책이 잘 반영되는 말이긴 하죠. 예. 그 강력한 군주권 행사했다는 거, 왕조의 우월성과 국가의 지상권을 서로 결합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인구가 그 1,7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수가 그 시간 19세기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크게 이제 기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이제 그 강력한 왕권 안에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계층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루이 14세는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치는 그 어릴 때 정치는 초창에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죠. 이 마젤란. 그래서 이제 이 마젤란 때 그때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어 포로동의 난이 나 포로동의. 그래서 1차 포로동의 난과 2차 포로동의 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젤란의 권력과 관료제적 절대 왕권이 강화되는 향시키는 큰 결과를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차 포로동의 난이 뭐냐? 자, 이때 이제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난인데요. 왕실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부 관리들의 공급을 이제 지불 정지하니까 고등법원들이 반발하게 돼. 그리고 파리 시민과 연결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법원이 해결 약속을 해서 이제 좀 불만들 약속을 해갖고 결국에는 그냥 끝났고 자 제2차 포로대난은 위구르 근거지인 서남 지방에서 농민 반란이 나요. 그 군사활동을 해갖고 강제 진압을 하고 그 계기로 해서 이제 군주권의 어떤 위상이 회복되고 파리와 지방의 반항 세력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젤랑이 나름대로 이제 왕권을 확립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친정이 되죠. 그러니까 루이 14세 친정의 특징이 뭐냐면 재상 없이 직접 통치를 했다는 거야. 예, 재상 없이. 그래서 마젤란 같은 재상을 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재상을 겸해서 이제 한 거야. 홍보제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야,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기구로서는 국가회의, 운송발사회의, 재정회의, 추미도회의 등등을 해서 보조를 받고 왕이 최종적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루이 14세 때 왕조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 예. 그래서 4번에 걸쳐 갖고 이제 왕조 전쟁을 했고 그래서 재정 낭비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군사력을 약성시켜서 그 당시 루바나 꽁떼, 트로네 같은 이제 1급 장군들 중에서 효율적인 군대를 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종교 정책 관련된 내용도 이제 봐야 되겠죠. 종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예. 뽕떼플루 칠령이 있어요. 요거는 좀 외워 두셔야죠. 요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여기도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요걸 보는 게 낫겠죠. 제 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 이 뽕떼플루 칠령은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주요 내용은 뭐냐면 낭뜨 칠령 폐지야. 예, 낭뜨 칠령 폐지. 보죠. 자, 위대한 군주이신 짐의 조부 앙리대왕께서는 국내 정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백성에게 당신께서 마련해 준 평화가 당신의 선대 왕대 치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98년 4월 낭태에서 공포해진 친령을 통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이라는 것은 루이 14세고 이 조부 앙리대왕은 양이 4세를 얘기한 거야. 자기 할아버지 정도 되죠. 그래서 낭트 칠령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신교도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 줬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하지만 짐의 지식과 정권의 각 국왕의 권위로 지금 공포하고 영원히 폐지할 수 없는 칙령에 의해서 짐의 조부께서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의 칙령 폐지하노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뽕떼부두 칙령을 통해서 폐지가 됐다. 예.
요 명칭도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낭트 침략 폐지 그리고 이제 위근의 정치적 망명을 금지시키죠.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망명 같다. 명문화 시킨 건 망명 금지인데 실제로 망명 같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서양 근세사라는 듣보저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뜨거운 문제인데 09년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685년 10월에 국왕은 공식적으로 낭트 침략을 철폐하고 위고노 교도들의 예배를 올리고 자식들이 신교 교육시키는 해외 도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회 파괴와 아동의 납치, 그 다음에 그 파리와 같은 주요 도시로부터 위고노들을 추방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탄압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금지 조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고노들이 해외 망명함으로써 경제가 침체되고 오히려 인근 산업 나라가 산업이 발달되죠. 그리고 재정이 약화됐다. 이 결과 부분도 공사 기준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콜베르를 등용했어요. 콜베르. 콜베르는 중상주의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재상으로 등용된 게 아니라 뭐랄까 그 당시 이제 그 재무장관으로서 등용을 했던 거죠. 루이 16세 재무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시민계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재무 외에도 농업, 상업, 해군, 식민지 등 강번이한 국정을 총괄했고 콜베르주의라는 분야는 정립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농촌진흥도 했고요. 중상주의를 볼게요. 중상주의 부분은 뒤에 저기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좀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콜베르의 중상주의 보면 국립공장과 매뉴패처를 설립하고 각종 특권을 부여한 도시에 자본을 대여했고요.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한 등 국내 상공업보호과 육성에 힘썼다. 그 다음에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고 정형적인 중상주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국제 무역을 증시시키고 해외 식민지 획득에 크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있네. 상업 발전. 그다음 국내 강세를 정비하고 도로 수축, 난구도 운하 개통 등 사회 기반 시설 마련했고 해군을 이제 증강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결과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정책 결과 국제무역을 발달해서 특허회사를 설립했고 부유한 시민계층이 강제 매입 관료를 성장했고요. 시민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사회 주도세로 성장했고 루이 14세는 시민계급을 행정관료로 편입시켜 절대왕정에 확립시켰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문화적으로 볼게요. 문화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죠. 궁중문화 형성을 했고 이때 이제 바르크 양식 같은 이제 등장했잖아요. 바르크 문화가 발달했고 뭐 코르네요, 라신, 몰리에르 이런 것들은 극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문화 부분은 여기에서 좀 더 보충 설명하죠. 그 당시 바르샤유 궁전을 건설했는데 이제 웅장하고 그런 건설 했죠. 웅장한 그 바르샤유 궁전 이거 바르크 양식의 윗각에서 했죠 여기. 예. 그래서 궁중 생활을 이제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군주들에게 모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에티켓이죠.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에티켓이 이제 그게 프랑스 궁중 문화의 어떤 상징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 만들어. 귀족 간의 어떤 에티켓을 만들어서 각각의 등급을 나눠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복잡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갖고 귀족들이 그걸 익히는데 시간 낭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에티켓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뭐 복장이나 이런 등등을 마련함으로써 귀족들 파탄시키죠. 그리고 자기한테 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에티켓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왕권 강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나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돼요. 요 관련돼서 기초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 관련돼서 또 뭐가 나오냐 역조론에 그 행위이론 관련돼서 한번 예문으로 또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에티켓 같은 이 궁중 생활은 그 당시 이웃 군주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살령 문화가 발달됐죠. 파리 사국에. 그래서 베르시아에는 남성 중심이고 살령은 여성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관련된 주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에티켓, 살, 그 다음에 배우자 궁전 관련된 내용들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영토 확장 과정을 보자. 영토 팽창과 야욕 볼게요. 근데 전쟁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방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조 전쟁을 이제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전쟁들 보면 뭐 에스파냐형 네덜란드 침략 전쟁,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아우쿠스 브루크 동맹 전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을 뒤에다 빼놨나? 여기 없네. 여기는 중요한 건데 뒤에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거보다는 이제 그 요걸 볼게요. 요거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이 뒤에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 뒤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왕조 전쟁이 있고 뒤에 배치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충 자료에서 좀 볼게요. 이게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적게 돼갖고 보충 자료에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파냐 왕조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많이 소멸됐고 재정이 궁핍이 초래했죠. 결국 반프랑스 형성이 정성이 형성돼서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많은 손해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반프랑스 전선의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이 영국이죠. 영국. 자, 전쟁들 볼게요. 예. 제 전쟁들은 이제 그 어디를 정리했냐면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있더라고요. 개론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리했어요. 요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시험문이 나올 것 같은 나왔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여러 전쟁도 있는데 이게 꼭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전쟁이 에스파뇰 네덜란드 침략 전쟁이야. 일명 계승 전쟁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 뭐예요? 여기는 오늘날 벨기에죠. 벨기에는 독립하지 않고 에스파냐 영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었던 필립 4세가 사망하니까 그 당시 루이 14세가 왕비가 스페인 왕가 출신임을 구실로 해서 스페인연 네덜란드를 요구를 하게 돼요. 내 땅이다.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요구를 할 때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도시를 점령했고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 삼국 동맹을 체계해서 프랑스에 대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슬라 사페 조약을 계기로 해서 루이 14세는 프랑스 꽁대 정령지를 대부분 포기하고 국경 근방 11개 도시를 유지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덜란드 전쟁 볼게요. 이 네덜란드 전쟁은 좀 친숙한 게 뭐냐면 역교론에 나와 있는 그거죠. 역교론. 합리적 설명 이론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 예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 때 옆에 있던 독립된 네덜란드가 있죠. 얘가 도와줬다는 핑계도 했죠. 그리고 칼뱅주의 채택한 네덜란드 체제 거부감도 있었고 등등 했고 또 네덜란드 프랑스 상파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니까 전쟁을 시작했어. 그때 이제 오렌지공 원념이죠. 이게 내가 아들이라고 했나요? 미안, 다시 수정할게요. 오렌지공 원념은 그 당시 이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원념의 손자야.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원념 3세 아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암살됐던 그 원념 있죠. 3세니까 손자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결사적 항전을 했고 유럽 각국이 네덜란드를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원념이 어디에 어디로 가요? 영국 왕이 되잖아요. 뒤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하여튼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좀 풀어줬죠. 그 루이 14세가 포위망을. 자, 하여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 정복을 당량하고 니메기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우쿠스 브루크 동맹 전쟁이야.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나일 강변 서북 쪽으로 독일 쪽으로 이제 서부도 영토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루이 14세의 독일 침략 대항과 그다음에 낭트 침략 철폐의 여파를 우려한
하여 네덜란드 중심으로 인근 인접 국가들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을 결성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루이 14세가 팔찌를 공격하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제압하면서 이제 큰 역할을 수행했고요. 결국에는 라이스바이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알자스 일부 지역을 보유하고 현상 유지하고 프랑스가요. 그 다음에 영국 왕이 월리엄 3세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네덜란드 전쟁에서 있던 이제 오렌지공 월령을 얘기하죠. 월령을 승인하죠. 예.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팽창 정책을 했던 왕이다. 오늘날 푸틴하고 좀 비슷한 그 성향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왕위 전쟁을 보면 원인을 보면 에스파냐의 카요스 2세가 그 당시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 손자였던 루이 14세 손자에게 필립 양도를 하고 돼요. 얘는 서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후사 없이 사망하니까 이제 필립에게 이제 양도를 하죠. 루이 14세 그 외손자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반발해.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 루이 14세 손자 외손자 필립이 왕위가 되면 에스파냐와 그 당시 프랑스 왕조가 하나로 결합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력 균형이 이제 변동이 일어나죠. 프랑스 자체가 인구가 많은데 거기가 이제 스페인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 반발하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또 아까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전쟁들 이런 전쟁들 때문에 당한 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주로 대동맹이 결성되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여러 전투에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왕위가 부르봉 왕실로 통합된다면 영국의 국제주의 세력군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전쟁을 예상하고 이제 1701년에 네덜란드 침략하고 근데 영국의 철치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철치는 이제 철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2차 대전 때 활동했던 철치의 조상이었다고 돼요. 그래서 이제 철치공이 이끄는 영국군이 전투마다 승리해 동맹국을 승리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죠.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라스탄트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거 라스탄트 조약은 오스트리아 심성노마 제국하고 따로 맞은 조약인데, 자, 하여튼 위트레트 조약하고 라스탄트 조약은 좀 다르긴 하는데 그냥 통합해갖고 여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특별하게 뭐 라스탄트 조약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통합해갖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왕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봉 계통의 필립 5세의 스페인 왕위를 인정한다. 얘기죠.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노바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슨만을 얻게 되고 오늘 이제 이게 어디냐면 캐나다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와 지브롤터 같은 각각의 양도를 얻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스페인을 얻는 게 뭐냐면 노예 무역 독점권 있죠. 그러니까 삼각 무역 있죠. 대상 지역의 노예 무역 독점권을 갖게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 이때부터는 예전에 스페인이 노예 무역을 주도했는데 이때부터는 영국이 노예 무역 삼각 무역을 주도했죠. 그다음에 사보이 공국의 왕을 칭할 수 있으며 또한 시칠리아를 영유하게 됐고 오스트리아,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 등을 영유하면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방도한다. 이게 중요하죠. 원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갖고 있었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한테 넘어가. 이 벨기에 지역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재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쪽 경계선의 근방의 중요한 요새를 차지하고 뭐 셀트강의 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브랜드부르크 호헨초로는 선제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프로이센 왕국이죠. 예. 그거 프로이센 3세는 프로이센 왕의 칭을 받는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선제우는 프로이센 왕을 받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처럼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었잖아요. 브랜덴부르크 선제우가.
그러다 보니까 왕을 칭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갖고 그 독일 밖에,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었던 영토인 포유리센의 왕을 칭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폴란드 지역이거든요. 예. 자, 프랑스 종래까지 자치하고 있던 국경지 정복지 대부분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있고, 여기 눈여볼 게 이제 사보이 공국인데, 사보이 공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때 이탈리아 통일 공국 중심이 되죠. 원래 이제 이 사보이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 국경 지역에 있던 사보이 지역의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 시칠리아를 얻고, 시칠리아를 이제 나중에 뭐와 교환되면 사르디아와 교환을 시키죠. 이 사르디아가 이제 중심 영토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보아 가문은 나중에 그 어떤 그 사르 왕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호헨초르 가문은 나중에 독일 통일을 이제 뭐냐 주도를 하게 되죠. 예. 자, 그 내용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안 나왔지만 그 에스파냐부터 영국이 얻은 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지브롤터죠. 그 노예 식민지 공급권을 얻었고 에스파냐 지브롤터를 얻었다. 그래서 지브롤터를 얻고 나서 지금까지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이렇게 있고, 예. 요 땅, 예. 영국, 요 땅을 아직도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 계속 달라고 해도 이걸 왜 주겠어요? 이게 딱 이렇게 노른자 땅인데.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왕칭호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겠죠. 예전 기출문제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올스가 에스페 네덜란드를 얻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위트레트 조약은 아니에요. 위트레트 조약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나슈탄트 조약이거든요. 위트레트 조약에서는 오스트리아 그 신성로마 제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후에 이제 따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됐는데 이게 나슈탄트 조약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나 뭐 통론이나 나슈탄트 위트레트 조약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통칭해서 퉁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위트레트 조약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제2의 베스턴펠렌 조약이고, 자 프로이센과 사보이 각각 통일주의에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주요 식민지와 해군 기지를 얻었는데, 아까 침에 지브롤터 같은 것들,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지역들 있죠. 캐나다 지역, 뭐 뉴폴랜드, 노바스코시아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절대왕조 시기 때 조약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한번 프렌치 인디안 전쟁, 신년 전쟁에 파리 조약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위트레트 조약, 파리 조약, 파리 조약은 두 번 나왔는 거니까. 예. 여기 나왔으니까 한 번씩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받고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으로. 자, 동유럽의 절대 왕조 넘어가죠. 동유럽의 절대 왕조는 예전에 서유럽 절대 왕조과 비교해가지고 그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동유럽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예전에 한번, 자 보면 이제 그 16세기 이전에부터 이제 좀 볼게요. 여기가 보면 대개 이제 16세기 독일 정치 상황들 보면 300여 개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연방국가, 뭐 자유도시 등 있고, 그 안에 또 신분제 국가죠. 그래서 황제권이나 연방 군주권은 국내 여러 신분들의 제약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신분제 위회가 동의하지만 뭐 내정이나 외교상의 주요 사항들이 결정이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이원화됐죠. 그래서 이제 군주와 신분제 위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30년 전쟁이 이후에는 그런 이원화된 어떤 그 국가 체제가 붕괴되죠. 30년 전쟁 이후에 군주권이 강화해서 연방 국가 단위의 절대 왕정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그 군주들이 계몽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이제 등장했던 군주들인데, 그래서 계몽 군주는 뭐냐? 주권이 다수보다 한 사람에게 유대됐다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군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개혁과 계몽의 주력은 군주다. 그래서 종교적 강용이라든지 산업의 자유, 농노의 해방, 학예의 보호 장려, 위로부터의 군주가 행하여 봉건제 여러 계급들이 종속시킨 절대 권력을 유지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딩 2세, 마리아 테레지아, 알칸테리아 여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동료 절대주의 특징을 이제 또 서양과 비교해서 이제 보는데, 자, 성립 연대가 17세기 후반부터 서양보다 1세기 늦어요. 이것도 기출의 예문에 나왔죠. 그래서 자율적인 왕권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스웨덴과 독일과 러시아는 스웨덴과 이제 다툼 과정에서 이제 했던 거죠.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거고, 자, 서유럽 같은 경우에 농노제 붕괴와 자본주의 성장이 절대 왕조의 사회적 기반이 된 것에 반해서 동료도 보면 재판 농노제 같은 절대 왕조의 성립에 사회적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그야 불의자 성장 가능성이 더 심하겠다. 그래서 재판 농노제는 저번에 설명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지주 출신 융커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갈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부르주아 출신들이 했는데, 아까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르주아 출신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때 독일도 동유럽에 속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융커 출신들이 주로 관료나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의 귀족은 고급 관료와 군장으로서 왕권에 봉사한 봉사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왕권에 이러한 귀족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영지의 농지 지배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도시와 부르주아의 미발달, 왕권과 귀족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해서 밑으로부터 개혁이나 혁명 가능성이 희박했고, 주로 이제 개혁하려면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독일은 이제 연방국가 체제고 신성노화 제국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 큰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그 큰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제 뭐냐면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예. 원래 정확한 이제 명칭은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에요. 정확한 국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센 왕하니까 요금면 이제 부각돼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브랜덴부르크는 어디냐? 오늘날 이 베를린 부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 여기 프로이센도 이제 동프로이센과 서프로이센이 있죠. 동프로이센은 이제 그 30년 전쟁 와중에 혼테크로 이제 얻었던 지역이고, 서프로이센 지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프레덴 2세가 이제 폴란드 분화를 참여해서 얻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역도 이제 얻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호헨초르 선제후가 브랜덴부르크를 차지하고요. 오늘날 베르닌 부근이죠.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 노트파를 개종해서 카톨릭 교회 토지와 재산을 점유했고, 그리고 원래 이 프로이센 땅은 독일 기사단이 이제 그 개척했던 땅이죠. 원래 프로이센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 지역이 이제 프로이센 족이 살고 있어요.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부족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독일 기사단이 이 지역을 이제 개척하면서 이 프로이센 종족들이 원래는 슬라브 계통인데 게르만 계통으로 이제 뭐냐면 전환이 되고, 그래서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그 개성해. 그래갖고 앞에서 얘기한 동프로이센 지역을 30년 전쟁 와중에 계승해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48년 베스턴팔렌 지역의 포멜리안 지역. 포멜리안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프로이센 지역하고 그 브랜덴부르크가 월경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월경지는 땅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 포멜리안 지역이야. 그래서 월경이 여기 동포면이란 뭐 서포면이란 이런 지역인데, 동쪽은 이제 그때 그 포울센이 일부 갖고, 서쪽은 이제 누가 가졌어? 스웨덴이 가졌는데,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요걸 하나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포울센과 스웨덴이 치고받고 싸우다 결국에는 이쪽도 이렇게 포울센이 갖게 돼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왕들은 어쩌고 보죠. 이 왕들 보면 프로이덴이 1세, 뭐 프로이덴이 2세, 프로이덴 비에름 1세. 프로이덴이가 많아. 프로이덴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선조 왕이 있으면 그 왕의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포에덴 비에름부터 볼게요. 자, 요때 이제 포에덴 비에름 대선제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30년 전쟁 와중에 끝난 직후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전쟁 피해 전후 복구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재된 영토를 통합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이제 유럽도 그 폴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 당시 영토가 영역 국가적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어떤 데서는 그게 아니라 월경지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포에센 같은 경우에는 헌테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그 열경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지와 영토를 통합을 하려고 했어. 네. 근데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왕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구가 하도 적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구가 그다음에 국력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위군호 등 외국 이주자를 활용했고, 인구 유입은 이제 그 후에 왕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예. 그다음에 포위생 귀족들이 영지 내에서 권한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행정 요직을 등용했다. 그래서 융코와 협조 관계를 했다. 국왕 간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덴이 비에름이 정치를 좀 잘했나 봐. 그래서 그 후에 왕들은 이제 뭐냐 그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계속 프로이덴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덴 1세를 보면 프로이덴 1세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서 오스트리아 가담해서 프로이센 왕이란 칭호를 얻게 됐다. 아까 위트레트 이제 위트레트 조약 있죠? 예, 요게. 그래서 그 프로이센은 주도를 잘 썼어. 예, 주도를 30년 전쟁에서 물론 누트교니까 신교도 썼고 여기도 이긴 편에 썼죠. 승자 편에 써갖고 프로이센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가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칭하 우리는 황제 밑에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그게 다르나 봐요. 황제 밑에는 황제만 있고 왕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들은. 자, 하여튼 그래서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해서 얘의 양해를 받고 프로이센 왕이 취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얘는 신성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브랜덴부르크 선제국을 왕이라 칭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밖에 있는 영토였던 프로이센의 왕을 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비에름 1세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뒤에 있는 프로이센 2세의 아버지죠. 예, 군인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럽 강대국을 발전의 토대를 마련인데 여러 가지 군대를 강화시켜요. 군대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국가기구에 대한 왕권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관료주의 합니다. 특히 상비군을 되게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군인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전투는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죠. 네, 안 했어요. 하여튼 기반은 닦았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프리든 2세죠. 이 프리든이 비에름 1세가 좀 약간 개짠데 이 지역에 좀 미친놈이야.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계속 한 3명인가? 그 낳는데 물론 왕비가 낳겠죠. 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도 이제 이렇게 태어나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밥을 먹을 때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아동학대 수준으로 때리면서 이제 살았어. 프리든 2세가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든 2세는 아버지처럼 초창기 때 강하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플룻 연주도 되게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하도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갔죠. 예, 도망을 갔다 결국에는 잡혀서 이 아버지가 이제 열받아서 이 프리든 2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포트웨드제가 이제 자기 아들 죽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프리든이가 좀 죽였죠. 예, 그래서 일단 머리 숙이고 있다가 프리든이 비에름 1세 다음에 즉위를 한 거야. 근데 프리든 2세의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꼭 보니까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 아버지가 더 했죠, 이 사람은.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왕조 전쟁을 일으켰는데 뭐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인가 7년 전쟁을 했죠. 7년 전쟁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와요. 예. 요거는 이제 일종의 18세기 때 일어난 국제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국내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식민지 투쟁이 같이 났죠. 그래서 일종의 세계대전? 예. 이렇게 그러니까 18세기 때 일어난 세계대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대전.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은 뒤편에 있어요. 왕조 전쟁을 따로 묶어 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좀 뒤에다 설명할게요.
여기 7년 전쟁.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죠. 전하가 이제 전쟁 피해가 심했던 그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농민들에게 기구와 종자를 무상 배급해줬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농민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감자를 보급했다. 그래서 원래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잘 안 먹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감자를 널리 보급시켰던 사람이 이 프리드링 2세예요. 그래서 감자 큰 대농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뭐냐면 그 황신이나 귀족들만 먹게 거기에 특혜낸 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농장의 수비병을 지키게 하고 일반 사람들 감자 음식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이 뭔데 감자를 못 먹게 하나, 사람들이 좀 호기심이 발동하고 또 못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싶잖아. 그래갖고 이제 몰래 들어가서 수비병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 감자 키우고, 물론 수비병도 그냥 그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감자 보급에 크게 기여했던 왕이 프리드링 2세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대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했죠. 보호관세 설치하고 수입 억제하고 수출 증대하고요. 자급자족을 위한 낙후된 산업을 보호해서 했는데 겸직무 공을 실패했지만 군대와 관련된 이제 군복 같은 걸 만들고 무기를 만들더냐. 그래서 섬유공업이나 금속공업을 발달했다. 그 다음에 제1차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죠. 그래서 서프위센 영토를 통합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군주 자체했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볼테를 흠모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계몽 전제군주를 했고, 그때 유명한 말이 그 제1의 공복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궁전을 이제 만들죠. 상수시 궁전 양식 포츠담 궁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 마키아벨리아 저술을 하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반대하는 것도 했는데 그건 실제로 이제 그 보면 그 행동은 외교는 거의 마키아벨리즘이죠. 반대예요. 근데 그 마키아벨리즘을 반대하는 그걸 저술했어. 어릴 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 반감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반 마키아벨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신화교재에서 좀 찾아볼게요. 여기가 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뭐냐면 기출의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 자, 그래서 자칭 이제 여기에서 계몽군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치는 상당히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좀 더 오래 살았잖아요. 느낀 게 뭐냐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 예전에는 말만 번지르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말만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은 진심은 그게 행동에서 나오더라고. 일련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말이나 일시적인 어떤 쇼맨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프레드링 2세의 행동을 보니까 거의 마키아벨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실제 말은 좋은 말만 해주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 예. 근데 정치가로서는 좀 뛰어난 인물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생각컨대 군주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공복이다. 말은 잘하죠. 그래서 신분호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그 안전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두머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통된 이해로 합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 마키아벨리론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포에딩 2세가 이제 그 계몽군주로서 계몽주의에 훔치했다고 하죠. 그래서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의 편지를 보고, 근데 이 볼테르라는 인간은 포에딩 2세니 에카트 2세니 하면서 좀 더 약간 이제 계몽군주들이 어떤 그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얘네들 말은 듣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동유럽 절대주의의 어떤 체제 포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에 입각한 관료적 절대 왕정 공간이 되었고, 군대 지휘자로서 육호가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준 반면에 중상계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료는 뭐 계몽이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 가부장적 군주가 자기 아버지가 거의 빼다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에 심취돼서 독일 문화에 새로 움직인 질풍노동의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보죠. 자, 러시아 넘어가기 전에 이게 오스트리아가 나오나? 뒤에? 오스트리아 여기선 빠진 것 같아. 예,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맥상 오스트리아 좀 보고 넘어가죠. 오스트리아가 없네.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합스부르크 제국이 통치했는데 오스트리아는 오늘날 오스트리아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헝가리, 보헤미아, 모라비아 같은 민족과 언어 등 다양한 민족들 구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그 오스트리아가 제국이 분열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제의를 차지했죠. 그래서 쭉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제의는 합스부르크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계몽군주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요제프 2세 등인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아들이었던 요제프 2세는 계몽 전제 군주로서 내정 개혁을 하고 그 농노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자체가 이제 영토가 분산돼 있고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국가 통합이 어렵고 나중에 19세기 때 민족주의 확산되니까 이걸 탄압을 했죠. 예. 그래서 또 오스트리아가 혼자 그 다민족들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오스트리아가 이제 자신의 어떤 파트너로서 헝가리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잖아요. 이중 왕국 제도를 이중 왕국을 만드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그 앞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었죠. 근데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반 4세 이후에 정치 혼란을 이제 겪게 돼요. 한때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공격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등장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그 노마노프 왕조야. 네, 노마노프 왕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등장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이반 4세 때 이후에 신흥 귀족들과 구귀족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 분열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이 로마노프 왕조는 신흥 귀족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조야. 그래서 농노제 더 강화되고 자유농민들이 계속 몰락했다.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대제 보죠. 예. 포트대제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즉위를 했죠. 그래서 실제 정치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복누이였던 소피아가 있었어요. 소피아가 누구야? 소피아가 이제 그 당시 친위대였던 스트레치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지지를 받고 뭐냐 그 사람 그 부대 지지와 석정을 해서 그 실권을 장악했는데 근데 이 스트레치라는 부대가 이게 뭐냐 너무 방종하고 날달 막 통제를 못하는 거야 소피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포트로가 나서서 이 스트레치를 이제 다 대규모 처형시키고 그 누나를 그 뭐냐면 수녀원에 유폐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포트 대제가 이제 뭐냐면 그 시대 때 러시아는 되게 아시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오리엔탈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시아 성격인데 뭐 아시아가 솔직히 유럽인들을 볼 때 한 가지 색깔로 색깔을 보이지만 실제 그 아시아 내에는 되게 많잖아. 중동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는데 얘네들의 아시아라는 내용은 뭐냐면 몽골이야 몽골. 몽골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동안 2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주로 러시아 역사에서 이걸 타타르의 멍해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그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몽골하고 피가 많이 섞였죠. 지금은 좀 백인이지만 몽골 피가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 또 몽골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몽골의 특징이 뭐예요? 전투적이고 전제적이고 남의 말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 몽골 이제 원민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화라는 게 이거를 이제 척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서유럽화를 깨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죠. 상당히 이제 그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잖아요.
예, 불구명이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만큼 짜르 같은 비슷한 푸틴 같은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첫 번째에서 서유럽 가제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발트해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트의 그 강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스웨덴하고 폴란드였죠. 우리가 지금 폴란드를 좀 약간 우습게 알고 있지만 예전에 14세기에서 16세기 한 200년 동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상당히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강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격파를 해야 돼. 예. 뭐 이런 과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 관련된 내용 볼게요. 러시아 서유럽을 통해 근대화 착수했는데 생활과 풍습의 서유를 일어났죠. 단발령, 여성의 사활동,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염 같은 것도 수염도 이제 깎으라고 해. 러시아는 몽골의 영향을 받았고 수염을 길게 기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예. 그래서 만약에 수염을 깎기 싫으면 수염새를 내도록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 이제 유학생을 파견해서 유럽 전문가들 초빙하고 유럽식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유럽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심지어는 병장을 해갖고 노동자로 활동하고 그랬는데, 자, 그 유럽 교회관계 인사들이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걸 보고 수자 대주교를 폐지하고 황제가 지배할 수 있는 종교회의를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생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술원도 설치하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없는 내용이 있는데 좀 추가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중상주의 정책을 했죠. 이것도 뭐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선진 기술들을 도입을 했다, 서유럽에. 그래서 이제 외국 기술자들을 초빙하고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정책 육성을 일부 했고, 러시아 경제, 유럽 경제 편입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러면 이런 러시아의 서유럽화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서유럽화에 그 찬성한 서유럽화가 있고, 근대 방향 서유럽의 어떤 모델로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고유의 러시아의 슬라브에서 찾았자, 러시아 고유에서 찾자 근대화 모델들 슬라브파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대립이 계속 가요.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서방으로 출구를 볼게요. 자, 유럽과 이제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는 부동항을 얻어야 되고 중에 발트 연안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발트 연안의 강자가 누구였냐면 스웨덴이었거든요. 스웨덴은 그 당시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스웨덴이요. 그는 이제 그 이렇게 북유럽 중에 하나의 국가에 불과했지만 예전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연합왕국을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분리돼 갖고 다시 이제 그 스웨덴이 핀란드만 이제 통합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지만 하여튼 강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핀란드하고 이제 아니 핀란드 스웨덴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죠. 이게 북방 전쟁이야. 예.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뭐냐면 패배를 하고 2차 때는 승리를 했죠.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전투전에 네덜란드, 덴마크가 비밀 조약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폴바타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갖고 니시탄트 조약을 맺게 되죠. 발티에를 건설, 발티에 진출하고 이때 얻었던 땅에 뭐냐면 페트로그란드를 건설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페트로그란드로 만든 그 천도하는데 요 페트로그란드, 페트로브루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좀 하죠. 예. 그 지역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름을 붙이고 수도를 잡았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후에 레닌그라드 불렸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전 원칙 그 내용 그 예전 명칭을 붙이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식으로 만든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보시면 상당히 이제 프랑스 파리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제 지울 딱 인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오지죠. 농촌들이 쫙 펼치고 전형적인 러시아적 풍경이 펼쳐지는데 하여튼 이제 유럽의 이제 도시 모양은 도시 유럽식 이제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청해 강의제와 네른치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흑룡강 방면에 진출해서 저지당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 뭐 중국사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행정 개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행정 개편 내용. 자, 행정 개편은 이제 뭐 9명의 원룡을 설치하고 군사적으로 전국에 병사고를 설치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못했다 보니까 저 봉사귀족들이 그 역할을 주도했죠. 그래서 문무간직을 맡기고 독일과 비슷해요. 그다음 중상주의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농노축을 강화했죠. 농노제들. 그래서 그 국세조사 과정에서 모든 부동층을 농노로 다 기록하면서 농노제를 양적 팽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국세조사관에서 모든 부동층,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류 계층들은 다 농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직자에 대한 토지 하사는 농노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능하긴 했는데, 문제는 자식 농사를 좀 망쳤죠. 좀 약간 좀 그 앞에 표현의 아버지하고 좀 비슷해. 예, 그래갖고 자기 그 외아들이었던 세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뭐냐면 감옥소에 가져놓고 이제 사형까지 판결해요. 그래서 사형을 얘가 시킬까 말까 이제 고민하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사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고민하는데 그 아들이 겁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자기 후손들이 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딸들이 지게 맥카트 여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지게 하는데,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자식 농사를 잘 못했다. 이게 이제 흠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죽고 나서 뭐 에카테 여제가 있고, 그 엘리자베탄가 그거야. 그 앞에 여왕이 2명 있어요. 아, 원래 이제 딸이 못 따게 이제 딸이 황제가 되지 못하는데 법을 고쳐갖고 그 에카테 여제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포트 대제요. 포트 3세죠. 이 포터 3세는 오랫동안 독일에 지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뭐냐면 문화에 많이 흠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포에덴 2세였거든요. 그 뒤에 얘기했지만 7년 전쟁 때 그다음에 포에센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3명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포에센, 러시아, 그다음에 포에센다. 프랑스, 그다음 오스트리아, 러시아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포트 3세가 방해가 되면서 프레드에 존경하니까 이제 공격할 수 없다 해갖고 빠져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단독 강화를 맞고 뭐냐면 러시아군을 철수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포유센이 7년 전에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포트 3세 때 포트 3세가 군대를 철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오래 통치를 못했어요. 좀 약간 이제 러시아의 이익보다는 독일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고, 거기 포유센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줬고, 그러니까 포유센 이득에 따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또 약간 멍청했어요. 사교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이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누구냐면 포터 3세 뭐냐면 부인이었던 에카테리 이사야. 에카테리 이사에. 자, 에카테리 이사는 이제 자기들 이제 이 사람은 정치력이 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독일 공주였죠. 독일 조그만 공국의 공주였는데 시집와갖고 자기 측근을 많이 만들었어. 특히 이제 에카테리 이사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하고 많이 잤죠. 좀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친인색을 만들어갖고 포트 3세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얘를 제거시키고 자기 남편 대신에 왕이 된 거예요. 이 독일 삶이야. 근데 독일 삶이지만 뭐냐면 러시아에 이게 상당히 뭐냐면 부합되는 정책들을 했다. 친러시아 정책, 친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당연히 러시아 군주니까 러시아 정책을 했겠지만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고, 자기 그 남편은 좀 다르죠. 남편은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책,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 독일 정책을 펼쳤잖아요. 자, 그럼 에카테의 여자를 볼게요. 자, 에카테 여제 때 이제 뭐냐면 동유럽의 간대국으로서 러시아 지위를 확보했죠. 그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호는 동주 남진하고 청해 제지를 하니까 알래스카를 이제 차지했고요. 그래서 서로는 폴란드 분할을 차지해서 유럽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남쪽은 너투 전쟁으로 트로크부터 후키어난 일대 크리미아 일부를 영토로 획득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크림 왕국을 병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림 왕국 쪽에 이제 오늘날 어디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그다음 크림 타타르라는 그 몽골 계통의 민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크림 왕국이 있었는데 이 크림 왕국을 병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흑해 자유항해권과 보스포루스 및 다다르스 해협의 통과권을 획득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계몽 정치에서 법원이나 고아원을 건설 많이 했고,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누구하고 자주 이제 서신을 많이 했냐면 볼테르와 서신을 많이 주고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계몽군주적 성향을 좀 보이려고 그렇게 좀 했고, 그 국내에 이제 프랑스풍 문화를 도입했죠. 러시아나 뭐 그런 이제 왕실에서는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프랑스어를 써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내재된 이제 불만이 표출된 난이 푸카초프의 대반란이야. 그래서 이 푸카초프 반란은 그 당시 독립적인 코삭이 농노와 합세해서 동남러시아로 발현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반란이죠. 이 코삭이라고 해서 코사크라고 하죠. 보통 코사크. 이 코사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형성된 그 민족 집단인데 어떻게 형성되냐? 그냥 러시아가 그 당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4세기 이후에 이제 뭐냐면 몽골의 16세기 이후에 몽골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갈라져 있어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그래서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폴란드가 여기를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폴란드 유태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도 대규모 확산했던 것이 그런 이유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동부가 아니라 서부죠. 예, 여기가 동부고 동부하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는 폴란드, 남부 지역은 한때 이제 누가 장악권이 아까 침에 크림 타타르 세력들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들을 몰아내는 게 러시아예요.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좀 러시아 색깔이 좀 강한 반면에 이쪽 그 서부 지역은 오랫동안 200년 동안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약간 서유럽풍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때 폴란드하고 이 크림 타타르의 뭐냐면 약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 폴란드 귀족과 크림 타타르를 막기 위해서 그 뭐냐면 무장 조직 집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삭이에요. 예. 이 코삭이 점점 세력이 뭐냐면 커져서 한때는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부터 이제 탄압받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코삭 지역을 코사크 같은 무장 집단들을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또 이용하죠. 나중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농노들이 자유와 토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고, 이를 진압한 여자들은 지방의 50개의 행정구를 개편해서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갖고 요걸 좀 더 보충할게요. 여기 좀 그러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 외에도 이제 세력 기반을 학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집권했잖아요. 예, 국유지를 하사시켰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소집해서 법률 정비 법전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나 농촌에서 학교에서 교육의 보급에 힘썼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예술과 문필가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는 프랑스 불온서적들, 계몽서적들을 또 포용하고 프랑스풍의 문화를 도입을 했고, 계몽서주 군주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볼테르와 또 편지를 주고받고.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제 계몽군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탄압을 해요. 금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그때 작품이 이제 뭐냐면 나데시체프가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금서 조치를 해. 이 책이 어떤 거냐면 그냥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뭐 거기에 보면 정부 비판 내용도 없고 그냥 자기가 여행하면서 썼던 것들 쭉 하는데, 그걸 쓰면서 이제 그 내용이 보면 러시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포시키면 안 되겠다 해갖고 요걸 이제 금서 정하죠. 그렇지만 금서 정하면 국룰이 있죠. 항상 금서를 정하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키죠. 그러면서 널리 퍼져서 읽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 시기 때 농노제 확대가 강화되고 지배층 기준과 농민 간의 문화적 경제적 괴리가 있었다. 지배층들은 이제 그런 공시에서 프랑스어를 쓰면서 얘기하는데 농민들은 러시아를 쓰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완전히 언어 자체도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그 있고, 자,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동진 정책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땅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유럽 쪽에 있는 땅 있죠. 우락산맥 기준에서 유럽에 이제 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아시아 쪽에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나가. 시베리아 지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왜 이렇게 팽창 정책을 모피를 얻게 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계속 해갖고 결국에 시베리아 땅은 이제 제가 다 차지하죠. 중국과 이제 또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고, 그다음 에카트 2세 때는 그 당시 알래스카를 차지하죠. 그래서 미국의 원로선언 배경 중에 이 알래스카 차지가 연결됐어요. 근데 알래스카는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갖다 팔아요. 소련이 러시아가 미국한테 갖다 파는데 그 뒤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럽에도 진출하죠. 폴란드 분야에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남아 정책을 해요. 투르크와 아까 전에는 쿠주크 카이 라리주야 발음이 힘든데 여기에서 이제 흑해 연안과 크리미안 일부 지역을 획득하게 돼요. 일부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앞에서 크림왕국이라고 있었죠. 크림왕국을 독립을 시켜.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국 인정한 것처럼 일제가 이걸 독립해서 이걸 꿀꺽 먹게 되죠. 그리고 크림왕국을 뭐냐면 멸망시켜도 그 밑에 이제 크림왕국 지역의 상당수가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어요. 왜냐면 크림왕국에 있었던 이제 크림 타트르 그 민족들이 오스만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스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야.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그 나머지 크림반도 지역을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크림 전쟁이죠. 예. 그래서 이거 뒤에 나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죠. 그 오늘날 말하면 스탄 지역들, 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5개 국가들 있잖아요. 요 국가들까지 점령을 해봐요. 여기.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팽창 정책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부동항을 얻게 한 거죠. 러시아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란드 분화를 보죠. 원래 폴란드는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폴란드가 있고 리투아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합쳐졌죠. 그래서 이제 그 16세기 때까지는 강국이었는데 점점 이제 힘이 약해져. 그 이유가 이 밑에 있는데, 자, 폴란드 흥망을 좀 볼게요. 폴란드는 그 슬라브 계통이죠. 서슬라브 계통이야. 러시아와 달리 서슬라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유럽 세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합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리투아니아와 이제 폴란드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발트해까지 진출해서 그 당시 그 폴란드 왕국이 상당히 강성했다. 그래서 아게론 왕조라고 해갖고 이제 강성한 왕조인데, 근데 17세기 이후부터 그렇게 강했던 그 폴란드 왕국이 이런 이제 주변의 이미 좀 공격받고 약화됐고요. 그럼 세태 배경을 보면 지리적 조건이 본다 하천이 많은 평원지대나 외적이 방어한 자연적 잠금이나 장애물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딱 사방으로 또 트였죠. 예. 그래서 여기 트였기 때문에 사방을 뻗쳐나갈 수 있었지만 또 힘이 약할 때 사방으로 또 공격을 받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 그다음 폴란드 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폴란드는 군주제인데 선거제야. 그래서 강력한 군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 실권이 없는 잘 국내 사정을 보는 외국인들 주로 선출됐다는 거. 실권은 국회에 있었고요. 국회는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 있고 만장일치 제도예요. 예. 그래서 더 다 거부권 소유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혈성 기대하기 어렵고 그 귀족 계급 때 이기심, 토착 상임이 외국 상인들 박해 등등 해갖고 결국엔 폴란드는 17세기 이후에 다른 나라부터 조금씩 먹히게 되고 18세기 들어가면 이제 세계 3차의 분할이 일어나죠. 1차 분할, 2차 분할, 3차 분할 하면서 폴란드는 이제 세계 국가들에게 먹히게 된다. 특히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를 많이 먹었죠. 러시아가 결국엔 2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왕조 전쟁으로 넘어가죠. 왕조 전쟁.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은 좀 쉬웠다 할까요? 예.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77번입니다.